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 루나입니다. 어머, 루나님 여기 왜 계실까? 하면서 깜짝 놀란 언니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23년 마지막 5주차, 드디어 루나의 스테이지가 열렸다는 소식. 우하하하하. 날이 많이 추워져서 긴팔 찾고 계신 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따끈따끈한 차 한잔하면서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11월 5주차 시작합니다. Let's go!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루나가 5주차 특별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12월 6일에 이제 개봉하게 되는 홈그라운드 영화에 대한 감독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게스트로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감독님 엄청 떨고 계시는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아람이라고 하고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홈그라운드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게 돼서 이렇게 레주파에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가 따로 저희한테 또 감사하게 메일을 또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확 겟해버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홈그라운드 영화가 지금 한창 저희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6일에 개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영화인지 한번 알고 싶기도 하고 또 감독님을 돼서 한번 알아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 감독이 되신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감독이 된 계기. 제가 요즘에 그 옛날 학교 생활기록부를 조회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에 장래의 희망이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그거를 영화 감독이 아니라 무비 디렉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약간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전부터 영화를 좋아했고 네.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특별히 더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감독님이 만드셨던 작품을 일단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거대로 한번 긁어와 봤는데 2013년에 MTF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과정을 기록한 장편 데뷔작 2의 증명이 있었고요. 이거는 좀 공동 연출로 하셨다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3회 서울 LGBT 영화제 관객상을 이제 타셨고 2018년도에 퀴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담은 단편 퀴어의 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8년 여성영화제 때 제가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모시면서 한번 알아보다가 좀 익숙한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인가? 친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실제로 여성영화제 때 이걸 봤었고 아마 제 기억에는 한국 LGBT 영화제에서도 한 것 같아요. 퀴어의 방을. 그래서 2번을 봤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봤었던 느낌으로서는 약간 공간이 주는 아늑함에 대한 좀 장점을 좀 알게 됐었고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봤었던 시기 때 한창 자취를 좀 꿈꿨었어요. 근데 저는 자취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뭔가 부모님과의 그런 안 좋은 점은 아니었었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됐었는데 뭔가 경제적 뿐만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좀 독립이 됐어야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뭔가 퀴어로서 나만의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자취를 좀 더 생각했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 때 태국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이거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463 그쵸. 463 포엠 오브 더 로스트를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6일에 개봉하게 되는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의 아이고 명호에 들려주는 큐어풀 스토리 홈그라운드가 이제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영화를 이제 만드셨는데 혹시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지금 퀴어의 방을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일단 반갑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들 간에 이제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퀴어를 다룬 작품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 퀴어의 방이라는 작품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이해증명이라는 작품에서 시작되는 관심사에서 연결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해증명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여성분, 40대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성별 정정하는 그 과정을 담은 이제 영화인데 그 분의 방이 주는 느낌이 저한테 되게 강했어요. 사실 그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되게 힘들었지만 아주 좁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볼 수 없는 집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뭐 분홍색 옷들이라든지 섬유 유연제 냄새라든지 저한테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었고 네, 그래서 퀴어들한테 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퀴어의 방이란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퀴어의 방 다음에는 이제 방을 다뤘는데 그러면 방 바깥에 있는 장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퀴어들이 함께 모여서 방 바깥에서 함께 네. 모여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같이 발견해 나가고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걸 다룬 작업이 이제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각기 다른 작업이지만 이 작업들이 저한테는 좀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공간이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해증명에서는 좀 작은 방이었다가 이제 퀴어의 방에서는 또 다른 방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집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홈그라운드를 통해서는 아마 루텐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루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명우영님께서 나오시는 이제 레스보스도 있었고 이제 그분의 이제 아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뭔가 공간이 좀 더 확대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보면서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이라는 게 그냥 장소로 떠나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뭐 문화, 커뮤니티를 이제 넘어가지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맥락도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좀 감명 깊었다라든가 좀 인상 깊었던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일단은 네. 그 레스보스를 운영하시는 명우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이제 레즈비언 바, 퀴어 바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소를 계속 해나간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감명 깊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루텐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매니아층이 있고 많은 분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가지만 사실 공간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월세를 내야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이 공간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속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레슈파를 제가 2014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저 처음에는 그냥 큐어로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영상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큐어로서 살았던 시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그라운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샤넬다방 제가 못 가봤고, 이제 레스보스 초창기 때 갔었고, 그리고 신촌공원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명우형으로 또 나왔었고요. 그때 아마 신사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고 나서 아마 신사역에서 명우형이 사라지고 나서 한참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레스보스가 생겨가지고 레스보스 정착한 사람인데, 이제 그 시기를 거치는 거를 실제로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레주파도 뭔가 내가 좀 무형의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주파를 진행을 하면서도 퀴어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꽤 뜻깊겠구나. 이게 실패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어떤 도전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내에서도 루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알아가는 게 루텐을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명우형 사장님께서도 뭔가 레스보스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어렵다고 한들 자기가 뭔가 실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레스보스 사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실패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발자취를 만들고 있다의 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 혼자만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활동가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안 보여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레스보스나 이제 루텐이 나오고 있는 홈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홈그라운드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이제 떠나가지고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재밌는 게 있을까요? 이게 제일 재밌긴 한데. 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 작년에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나서 네. 좀 추가적으로 촬영을 더 하고 편집을 더 해서 이번 개봉 버전을 만들게 됐어요. 네, 사실 퀴어들의 그런 공간에 대한 영화이니까 좀 당연히 퀴어 문화 축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코로나 시기에 퀴어 문화 축제를 못했었잖아요. 네, 못했죠. 네, 못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더 좀 아쉽기도 하고, 그 공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한 번 명절처럼 모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영화제 버전에는 없었었는데 이제 올해 퀴어 문화 축제의 장면을 추가 촬영을 해서 이번 버전에는 들어가게 됐어요. 추가 촬영을 하신 거였구나. 네, 추가 촬영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가니까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네, 오랜만에 가서 또 명우 형께서 레스보스 부스를 하시기도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그 에너지를 받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명우 형한테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진짜 명절 때 어른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되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영화에 이제 나오는 70대 바지씨인 꼭지형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소하게 되게 재밌는 조연분들이 네.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영화를 보셨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집행유예 그쵸. 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어쨌든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뭔가
유머러스한 지점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나이가 들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겪어보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서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그리고 노년의 삶도 되게 재밌을 수도 맞아요, 있네. 맞아요. 되게 유머러스하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퀴어로서 살게 되면서 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 좀 궁금하게 되는 게 저 자신으로서는 내가 앞으로 60, 70이 됐을 때도 과연 내가 퀴어로서 살고 있을까? 퀴어로서 살고 있게 된다면 난 뭘 하고 있을까? 왜냐면 지금 현재 좁게도 20대 분들께서도 30대 퀴어가 안 보인다. 다들 뭔가 흔히 얘기하는 탈반을 한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는 40대, 50대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무래도 보일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퀴어 문화축제라든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모임 같은 건데 그게 잘 모여지지 않아가지고 좀 곤란한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레스보스가 아무래도 20대뿐만이 아니고 50대, 60대 분들도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사이에서도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대 분들은 뭐 어디서 논다, 30대들은 이제 20대 때 좀 놀았으니까 이제 자기끼리 놀겠다 이러고 40대 분들이나 50대 분들께서는 나 이제 다 놀았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뭔가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스보스가 좀 성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스보스가 좀 특이한 느낌을 가진 장소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들은 항상 많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멋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뭐 술집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곳들 많이 가시겠지만 이제 레스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들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명우 형이 계시기 때문에 명우 형의 친구들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되게 드문 장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비디오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었고 뭔가 연출이 되어 있는 장면도 있었고 그랬던 게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비디오 촬영했던 게 진짜 실제 비디오 촬영인 건가요? 아니면 연출하신 건지. 좀 섞여 있는데요. 원래는 이 영화 만들면서 아카이브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서 삽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카이브 자료를 이제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비디오 장면이라고 하는 게 혹시 그 레스보스 옛날 장면 같은 것들인가요? 그거는 이제 옛날 자료를 네, 감사하게도 그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에서 그 예전 자료들을 이제 비디오 자료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 데크를 이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비디오를 하나씩 넣어 보면서 이제 영화랑 관련이 있는 장면들이 있는지를 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인터뷰 해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영화를 만들 때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영화를 이제 보다가 좀 웃겼던 게 그 신촌공원 장면 나왔을 때 그게 좀 연출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신촌공원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뭔가 플리마켓 하는 것처럼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신촌공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1차라고 해가지고 1일차 집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1차지, 뭐 알게 모르게 술도 파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촌에 있는 호프집을 이제 20대 분들께서 빌려가지고,
이제 10대들도 들어오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불법의 성행위였어요. 불법의 성행위였고 이제 술을 안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었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20대 분들 본인들끼리 이제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한번 걸리고 막 그런 적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영화에서 너무 퓨어하게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그게 이렇게까지 퓨어하지 않았는데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는 신촌공원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신촌공원에 다니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루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다 그 기억이 다르게 적히잖아요. 그러니까 놀았던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술은 절대 안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데. 또 되게 다르고 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네. 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퓨어한 네, 장면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네, 사실 그 신촌공원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봤을 때 흡족한 장면이 아닐까봐 되게 네. 제가 좀 겁먹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저의 생각과 저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지나고 보면 다 표현하긴 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좀 창천 어린이공원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가운데에 그 단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영화랑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단상에서 막 공개 고백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촌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창천 어린이공원 자체가 신촌역 옆에 엄청 버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방검열 이런 것도 심해가지고 그런 아우팅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그냥 그 한복판에서 막 소리 지르고 서로 막 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과감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면 지금 홍대공원에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 대단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것도 심지어 교복을 입고 그랬다는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몰랐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비행청소년인 줄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탈가정을 했던 청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네, 버젓이 가족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네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서울 그 공원이었었고 실제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셨어요. 학생분들께서도 진짜 엄청 서로 부둥켜 안고 놀았었고 이제는 뭐 사라졌으니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신촌공원 주변에 카페가 있었어요. 네, 꽤 유명한 카페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뭔가 퀴어를 위한 카페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퀴어들이 많이 가게 돼서 약간 퀴어 카페가 됐던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친구분들 중에서도 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만의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현재는 그런 공간을 다른 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그런 것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얘기니까요. 네.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얘기를 하다가 잠깐 빠뜨렸던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소수자에 대한 기억을 좀 많이 기록하시게 됐잖아요. 혹시 이것도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이것도 뭔가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회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살기 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 가는 이야기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네. 뭐 그게 제일 자연스럽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재밌었던 일화를 이제 떠나가지고 혹시 촬영을 하시거나 뭔가 만드시면서 힘들었던 거나 어려웠던 일화가 혹시 있을까요?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저희가 촬영을 시작을 하고 나서 금방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명우 형께서 이 레스보스 바를 오픈을 하신 게 2019년 12월에 오픈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곧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그쵸, 거잖아요. 2020년 1월부터 됐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게 오픈 2019년 12월에 하셨을 때는 저도 촬영하면서 좀 서빙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연말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님도 진짜 많고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가게가 잘 되려나 보다. 되게 잘 됐다. 어렵게 가게를 차리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촬영하고 막 이랬었는데 금방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진짜 옆에서 계속 봤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뭐 단골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특히 그 이태원 클럽에서 그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게 좀 혐오의 어떤 시선이 담겨 있는 기사라든지 이렇게 좀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카드를 어디서 이제 결제를 했는지 이런 내역들, 사용 내역 같은 거를 다 이제 공개하고 막 초반엔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업소에 오는 거를 두려워하게 됐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레스보스에서 카드 내역 긁었다 그러면 그런 게 알려져서 뭐 너 퀴어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낙인을 찍힌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손님이 없었고 그래서 명우 형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 게 이제 저도 참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고 뭐 손님이 없어도 월세는 내야 되고 기본적인 어떤 식재료들은 마련해 놓으셔야 하니까 계속 식재료가 막 이제 썩으면 버려야 하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레스보스라는 공간이 퀴어들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명우 형께도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연결감을 느끼는 명우 형께도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얘기하셨던 거지만 2020년 5월 초에 이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이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었죠. 근데 이때 이제 성수에 대한 혐오로 이제 번졌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이 사태 이후로 뭔가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뭔가 퀴어에 대한 혐오가 좀 정당화가 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그런 퀴어 업소라는 것 자체들이 우리가 우리로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뭔가 터전이라는 생각에서 두렵다라든가 이게 내 생활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공간으로 좀 변질이 되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아무래도 퀴어들은 개인정보에 좀 더 민감하잖아요. 본인들의 이제 아우팅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비퀴어 업소도 그러겠지만 퀴어 업소로 입장을 할 때 뭐 QR코드를 찍는다거나 수기로 리스트를 작성한다거나 뭐 카드 내역 이제 또 누군가가 뭐 감염이 되면 그 유입도 경로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허위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업체에 또 부담감이 되고 피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봐 좀 몸이 사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에서는 가고 싶지만 뭔가 내가 괜히 갔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걸릴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갑자기 변종된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배려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실제 사장님들한테 있어서는 공간을 떠나서 삶의 터전이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제 피해도 오다 보니까 좀 서로가 뭔가 서로의 배려가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지긴 해서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 감독님 그 질문 리스트 보내고 그날 저녁에 레스보스를 갔었어요. 근데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그랬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다행이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도 제 주변에도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접었었어요. 그 코로나 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의미에서도 그렇겠지만 업소가 한 10개? 15개까지 생겼다가 한 8개로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다가는 진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지겠구나. 이제 저는 진짜 친구들이랑 농담식으로 우리 이러다가 신촌공원에 논 것처럼 홍대공원에서 놀겠다.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신촌공원 살 때는 10대였지만 저희 이제 20대고 30대고 40대도 하다 보니까 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우리 홍대공원에서 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불행히 다행으로 그래도 저희가 사랑하는 많은 업소들이 살아남았었고 지금 또 다시 또 재개를 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아마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업소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 뭔가 지원금 받는 그런 거 쓰시는 거였나 봐요. 뭔가 앞에 감독님이 뭘 치고 계시고 앞에서 사장님이 나 어렵다고 하라고 막 그러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리얼한 장면도 넣는구나 싶어서 저는 좀 그게 좀 인상 깊긴 했었어요. 네, 그 장면이 그 레스보스의 선 구매 쿠폰을 이제 그때 이제 너무 가게들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쿠폰을 이제 구매하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을 했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네. 그래서 레스보스도 너무 어려우시다 보니까 선 구매 쿠폰을 판매를 해서 좀 나중에 쓰실 수 있게 그거를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독님 쓰신 거구나. 저는 사장님 쓰신 줄 알고 진짜 너무 젊은이스럽게 쓰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비하인드가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그랬구나. 이게 감독이 쓰신 거였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감독님은 연출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이제 보게 될 영화 말고도 또 기억나는 아니면 뭐 삭제된 장면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본인의 좀 명장면이 있을까요? 명장면은 아까 신촌공원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그 재현 장면들, 그 샤넬 다방이라든지 신촌공원이라든지 이런 재현 장면을 촬영했던 게 저한테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에요. 네, 그 장면들을 촬영하게 된 것도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아카이브에 많이 집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옛날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찾아서 영화에 삽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퀴어들이 어떻게 뭐 놀았는지 지냈는지 그리고 언론에는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서 포함하고 싶었었는데 아마 범죄 장면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자료를 찾기가 이제 너무 어려웠었고 네. 그리고 영화에 이제 포함된 실제 그 신문 자료 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샤넬 다방 장면도 퇴폐업소라고. 네, 퇴폐업소라고 나오면서 네. 경찰서에서 이제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사진은 실제 사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장면밖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런 장면이라도 찾을 수 있었음에 저는 좀 기뻤지만 그 당시엔 기뻤지만 근데 그 안에서 보냈던 시간은 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되게 따뜻한 어떤 대화의 시간도 있을 거고. 그쵸.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싸우기도 재밌게 하고. 놀았겠죠. 네, 뭐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쵸. 진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진만으로는 그 장소에 좀 여러 가지 느낌을 다 담을 수가 없겠다.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재현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실제 과거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고 너무 리얼하게 찍으셨어요.
네, 그 리얼 그랬나 봐요. 네. 그 신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원래는 그것도 이제 자료를 이제 포함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신촌공원의 장면들을 촬영한 그 방송사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뭐 방송에서 이제 있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영화에 이제 담고 싶어가지고 사용 허가를 받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회차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회차이기도 했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몰래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좀 짜깁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방송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촌공원도 그렇고 샤넬다방도 그렇고 영화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곳들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이 그냥 인터뷰만으로 그 에너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촬영을 하게 됐고 신촌공원이 좀 퓨어하게 담기기는 했지만 많이 표현했어요. 네, 그래도 그 에너지 그 장소에서 찾았던 어떤 서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즐거운 에너지 같은 거를 담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촬영할 때 그 촬영 현장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궁금한 게 그럼 그 연출하신 그 장면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배우분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했죠. 뭐라고 얘기하고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현 장면 촬영을 한다고 얘기하고 섭외를 하는 거죠. 네. 엄청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뭘 쓸 건데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설명하기는 하죠. 다큐멘터리 영화 어떤 영화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재현 장면 촬영이고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의상도 준비하고 그렇게 촬영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혐오 느낌을 주시는 분들은 따로 없었나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런 배우분들이 보시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구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이 영화랑 잘 어울리는 분들을 만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래서 좀 이 촬영 현장 자체가 또 하나의 퀴어 공간 같았어요. 되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뭐 난해하고 어려운 촬영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는 거고 플리마켓하고 플리마켓은 좀 네, 그래서 그냥 노는 거고 서로 이제 어울려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었고 촬영 끝나고 이제 서로 번호 교환하시기도 하고 네, 좀 재밌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공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공원에서 누군가 춤추고 있는 거 한 장면만 있었으면 엄청난 현실성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장면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놓치셨군요. 있었나? 제가 너무 그 플리마켓에 너무 꽂혔었나 봐요. 다시 한번 보러 오세요. 영화관 가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홈그라운드 이 장면은 좀 재미있을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이거면 좀 볼만하겠다. 되게 깨알 유머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막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영화 보러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생각보다 좀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중간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전화 통화한지 얘기 안 할게요. 전화 통화하다가 뭐 잘 지내세요? 근데 그 누나 이미 갔어요. 이랬더니 걔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벌써 갔어?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요새 이제 친구분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걔 어디 갔어? 걔 갔어. 그래서 벌써 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다들 똑같이 살긴 하겠구나. 그럼 나도 뭔가 미지의 세계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다. 내가 너무 나도 나 자신을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고 뭔가 중간중간에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 그런 뭔가 욕이 나온다거나 너무 친밀한 관계로 이제 되면서 나오는 그런 뭔가 엄청 편안한 관계들, 얘기들 그런 게 좀 저는 이 영화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따로 얘기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영화니까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일단 지금 벌써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지났었는데 일단 이제는 저희 감독님 이제 보낼 때가 왔어요. 갑자기 급 종료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 출연 소감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레주파에 나오게 돼서 참 기쁘고요. 홈그라운드라는 영화와 네. 만났으면 좋겠는 분들이 이 레주파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레주파를 지켜오신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공간을 지켜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마음이 또 홈그라운드랑 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레주파 청취자분들이 네, 영화를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뭔가 홈그라운드 영화 이후에도 생각하시는 혹시 작품이 따로 있을까요? 뭔가 콘텐츠라든가 살짝 스포를 하시다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단편 다큐멘터리를 하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열일하시네요. 퀴어 관련된 작품은 아니고 네.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이제 고려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좀 디아스포라와 그 뿌리에 대한 질문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홈그라운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명우 형을 계속 뵙고 이렇게 하면서도 명우 형이 지난번에 이제 한 영화제에서 상영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규정하는 그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되게 이성애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과 중심적이고 그런 거 말고 그 행복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된다면 저도 좀 감명 깊게 볼 것 같긴 해요.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하는 거거든요. 돈이 과연 행복일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요새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돈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경제적인 관념도 커지고 뭔가 경제에 대한 서로의 수준도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나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네, 앞으로 만약에 감독님이 그런 영화를 만드시게 된다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청취자 언니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또 보러 오시라는 얘기 있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의 소식을 혹시 알고 싶다면 저희가 따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 말고. 지금 홈그라운드랑 관련되는 네. 소식은 그 배급사인 시네소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에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었는데 저희 12월 6일 날에 홈그라운드 개봉하기 전에 전야제로 12월 5일 날에 레스보스에서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도 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 12월 5일 날에 감독님을 보러 모두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스보스에서 12월 5일 8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전야제에서 식물 즐기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11월 6일 날에 꼭 영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 두세 번 계속 연차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재밌고요. 왜 루나가 계속 플리마켓을 얘기하는지는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이 외에도 영화에 꽤 깨알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면서 서로 리뷰도 남기시면서 아, 나 이런 부분 재밌었다. 이런 부분은 좀 너무 현실적이다 라는 얘기 또 하면서 그렇게 좀 오가면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5주차 특별 방송 감독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홈그라운드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큰일 났어. 나 차 사고 났어.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근데 보험은 했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대답. 뒷벨 코너?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11월 5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호호. 네, 오늘은 특별 코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라면 어떻게 할래? 코너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저 혼자 말고 새로운 게스트분이 왔습니다. 게스트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샤마입니다. 네, 샤머님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저 샤머님이 한번 세신님이 못 오셨던 날에 와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원래는 11월 5주차를 저 혼자 하려고 했다가 제가 너무 소심해져서 샤머님을 불렀는데 샤머님이 너무 먼 길을 감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 듣고 있죠? 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감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감사히 와주셔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히 와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하나의 상황이 있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샤머님과 저는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샤머님, 갑니다. 네. 갑니다. 첫 번째, 자기야, 우리 헤어져. 이랬을 때 반응 1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자. 2번, 알겠어. 근데 이유가 뭔데? 입니다. 샤머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2번입니다. 2번이요. 저는 1번이요. 왜 2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납득이 되어야. 네. 그래서 일단 알겠어. 근데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마음이 완전 떴고 혹은 그런 헤어지자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만약 저의 의지로 수정이 불가능한 거라면 네. 약간 잡는 거에 의미가 없잖아요. 잡는 거에 의의가 없다. 네, 그래서 만약 그 이유가 제가 좀 납득이 가능한 거라면은 그러한 부분은 뭐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냥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 그냥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납득이 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시로? 납득이 가능한 이유? 네가 요즘 너무 연락을 안 해? 뭐 이런 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납득이 가능한 이유? 근데 저는 헤어질 때 납득이 가능한 이유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헤어짐의 이유를 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짜내서 만드는 거라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뭐가 네. 있을까요? 네. 미리 말씀해주셨던 연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으로 조금은 커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라면 내가 노력해볼게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 초기에 한번 이별을 통보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네, 내가 그냥 사귀어 보니까 네. 너를 그냥 일반 그러니까 여자 동성 친구들이랑 다르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별로 그렇게 엄청 막 특별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그러니까 건가요? 뭔가 그러니까 연인은 친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뭔가 상호 간의 텐션이라던가? 근데 자기가 뭐 저랑 얘기하면서 화제도 잘 맞고 얘기하는 게 즐거워서 네. 사귀자고 하길래 사귀기는 했는데 어허. 너한테는 딱히 내가 그런 텐션을 못 느낀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개인적인 일이긴 하겠으나 사모님이 먼저 그분한테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받아줬다? 이런 느낌인 건가? 마지 못해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어쨌든 약 한 달 정도를 사귀면서 네. 얘를 내가 그렇게 막 애인으로 뭔가 성애적인 느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에 그것을 뭔가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좋아해서 만나더라도 저는 낯을 진짜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단시간 내에 막 3개월 전까지 사람을 보고 막 100일 전에 헤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큰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아닌데 단지 그 텐션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헤어진 걸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네, 제가 그 이유를 들은 순간에 물론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초기였잖아요, 완전. 그렇게 그분에게 애착이 강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 네. 그럼 뭐 내가 그런 텐션을 위해서 음. 뭐 노력을 한다고 되나? 잡는다고 제가 잡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 너 뭐 잡는다고 잡힐 거니? 잘 가라. 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 달 사귀었던 애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텐션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 헤어짐의 사유가 뭔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의 성공성이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샤머님의 입장에서는 약간 납득이 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내가 변할 수 없다라는 거 같아가지고 그렇군. 저는 왜냐면 제가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예전에 사귀었을 때. 그 사람도 저한테 뭐라 얘기했었냐면 좀 다른 느낌이긴 하겠으나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랑 사귀었을 때 약간 너 재미가 없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물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인상은 제가 꾸며낸 인상이었고 저는 실제적으로 그게까지 막 밝고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저와 다른 느낌의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이 좋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겼던 그런 스트레스가 심했고 결과적으로 헤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헤어질 때 저한테 너한테 그런 텐션 느껴지지 않아라고 얘기했으면 저한테는 뭔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내가 잘해볼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알겠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물론 정말 그 관계가 초기였기 때문에
딱히 저도 잡고 싶을 만큼의 애정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먼저 꺼낼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은 상당한 숙고 끝에 결정한 일일 텐데 네. 내가 여기서 몇 마디 한다고 바뀌나? 하는 체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잡을 만큼 애착을 가진 분이 등장하지 않은 걸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모님이라면 사모님이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붙잡는 사람과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어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사모님한테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 알았어 이 사람이랑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구질구질하게 구는 사람이랑 어떤 쪽? 저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일단 한번 물러나는 게 저랑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물러난다? 일단 알겠어 하고? 그러니까 저도 헤어지자는 말을 네. 쉽게는 하지 않을 거고 상당한 생각 끝에 약간 상대방에 대한 정이 떨어질 정도는 돼야 헤어지자고 할 텐데 그런 말을 하자마자 나한테 약간 구질구질 할 정도로 한다? 하면 더 정이 떨어질 것 같고 감정적으로 그러면 더 그럴 것 같고 차라리 조금 그분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네. 나중에 얘기를 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샤머님이 웬만하면 헤어지자는 얘기를 안 할 사람인데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정도의 일이라면 그게 시간을 두고 나서도 변할 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그냥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 싫거든요. 왜냐면 저도 샤머님하고 비슷하게 진짜 심사숙고 끝에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뭔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할 것 같냐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넌 뭘 했어? 라고 오히려 더 뭔가 차갑게 마음이 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헤어져 얘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불씨가 있었지만 그렇게 뭔가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얘기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기회를 줬을 텐데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말을 던졌다고 변할 거라는 생각 못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알겠어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냥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 1번이고 근데 만약 나에게 그러한 뭔가 말을 더 해야겠다면 내가 헤어지자고 했으면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별을 납득할 때까지 한 번 이상은 뭔가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한 번쯤은.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내가 정리를 해서 말을 상대에게 던졌으니까 상대도 정리하고 한 번은 던지는 걸 받아줄 만은 하다. 아, 받아줄 만은 하다? 아,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건 싫은데 저는 반대로 상대방이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전 구질구질하게 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상대방과 저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저는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 구질구질하게 구는 타입이고 네, 사모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기야, 나 목이 아파. 1번 괜찮아? 약 좀 줄까? 2번 무슨 목? 어디? 기관지? 목뼈? 자, 어떤 거세요? 샤머님은? 괜찮아? 약 좀 사다 줄까? 아, 그쪽이요? 저랑 반대예요. 저는 무슨 목? 어디? 기관지? 목뼈? 척추? 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샤머님은 왜 1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 아파를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신체적 통증을 저에게 토로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야 나 걱정해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해줘야죠. 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 밖으로는 걱정을 한다? 목 아파, 자기야, 나 아파에 숨겨진 바르바 의도는 네. 걱정해주니까 발화자의 의도는 그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해준다. 저는 제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자기야 나 목 아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 많이 아파? 약 사줄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왜? 어디가 아픈데? 목? 뼈? 뭐 척추? 아니면 뭐 기관지? 어디가 아픈데? 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아픈 곳을 물어보는 게 더 와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많이 아파? 약 사줄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오히려 저한테 확실하게 어디가 아픈데 왜 아픈데 어쩌다가 아팠는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게 더 애정을 느껴요. 저는. 약간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애정이 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가 아픈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무조건 약을 사준대. 그럼 제가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실 뭐 어디가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저는 오히려 먼저 상대방이 저한테 어디가 아픈데 뭐 뼈가 아픈 거야, 뭐 기관지가 아픈 거야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아 물론 저도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야 나 아파 이러면 저도 무조건 괜찮아? 어디가 아픈데? 약 사줄까?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라고 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디가 아픈지를 확실하게 물어봐 주는 게 더 애정을 느낍니다. 네. 왜 인상을 찍으시죠? 그냥 알아서 잘 병원에 갑시다. 네. 자, 세 번째 질문할게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1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2번. 무슨 빵? 사진 보내줘. 어떤 거요? 무슨 일 있어? 저는 무슨 빵? 사진 보내줘. 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일인가요? 그러면 샤머님한테 있어서는? 나 아파 이거랑. 네. 정로 질문을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네. 그 다른 선택지인 무슨 빵? 사진 보내봐 이게 너무 별로예요. 네. 아 별로예요? 왜 별로예요? 만약 저라면 이 멘트를 칠 거면 제가 칠 거면 네. 무슨 빵인지가 중요하면 빵 사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중요했다면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하고서는 빵을 보냈을 거다. 네. 아 근데 굳이 그냥 뭣도 없이 우울해서 빵 샀어 이게 네. 나 우울해서 그냥 뭔가를 충동구매했어. 저질렀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무슨 일 있어? 라고 하고 뭐 별 얘기 안 하면 저도 그냥 별 얘기 안 하고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우울하다는 것만 전달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네. 무슨 일 있어? 한번 그냥 물어봐주고 네. 얘기 안 하면 뭐 빵 뭐 먹었니?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일단 우울해서 빵 샀어에서 그 빵을 왜 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빵을 샀길래 어떤 빵을 샀길래 이 사람이 우울할 때 먹는 걸까? 그럼 그 우울함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빵을 사면 좋은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나오는 대답은 무슨 빵이거든요. 만약 나 우울해서 마라탕 시켰어. 그럼 무슨 마라탕이라겠죠. 마라탕에 뭐 넣었는데? 뭐 맵기는 어떻게 했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약간 통념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면 네. 조금 매콤한 게 땡기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루나님이 매운 거를 못 드시니까 그런 거고 네. 통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념도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네요. 약간 지금 언니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녹음하면서 사모님이 제가 대답할 때마다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표정 계속 지으시는데 물론 이것도 저만의 이제 해석이고 그냥 사모님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약간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저를 쳐다보고 왜 웃고 계시는 거죠? 진짜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약간 외계인 보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샤머님.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약간 이게 화제가 빵이라서 뭘 먹었을까?
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지. 다른 식재료였다면 뭐 크게 그게 중요할까가 싶네요. 저는 근데 그 우울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 상황과 그 행동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우울함보다는. 근데 마냥 뭐 그냥 그런 게 나 우울해서 치맥 한 잔 했어. 이러면 그냥 우울하니까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는 우울해서 치맥했어라 그러면 누구랑? 이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다음. 이거는 이제 투 센텐스인데 1번. 이해는 안 가도 일단 공감부터 하는 사람. 2번.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하는 사람. 중에 본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해는 안 가도 공감부터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해요. 아, 그래도 애인이라면 네. 상대가 애인이라면 그래도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쿠션어는 꼭꼭 해주죠. 그러면 애인이 아니라면? 애인이 아니라면 좀 더 미적지근하죠. 미적지근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공감을 하시기는 해요, 그냥? 뭔가 예시의 문장이 있을까요? 예시로 그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샤머님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나 시험 떨어졌어. 열심히 했는데 힘들겠다. 뭐 한번 정말 감정이 같이 없다. 네. 곱창이나 먹을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까? 뭐 술 마실까? 그러니까 뭐 근데 솔직히 저도 시험을 준비해봤고 네. 떨어져 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얘기? 이렇게 약간 힘들었겠다 이런 거? 무조건적인 공감을 바라는 멘트는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나에게 그러한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줄 사람한테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시험 떨어졌다는 얘기? 이렇게 그냥 답 없이 공감을 바라는 얘기. 나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을 바라는 이야기. 그렇군. 저는 나에게 그런 대답을, 나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대답을 안 할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만 좀 징징거릴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친한 사람이 저한테 나 시험 떨어졌어 이러면 어떡해 많이 힘들겠다 많이 열심히 했는데 뭐 같이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시험 떨어졌어 이러면 저는 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긴 해요. 무섭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네가 떨어졌는데가 저는 초점이라서 뭐 얼마나 공부했어?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공부한 거야? 뭐 일회독은 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일회독은 했겠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떨어졌을까?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원래 제 본 모습은 후자거든요. 그냥 궁금해요. 떨어졌대요. 그럼 힘들긴 하겠지.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떨어졌는데? 어떤 시험인데? 뭐 어떻게 했는데? 몇 번 본 거야? 라고 물어보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냥 궁금해요, 그게. 저는 같은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그것까지 궁금하진 않아요. 또 째려본다, 또. 그래서 만약 저도 저랑 다른 시험을 준비한 친구들이 네. 이제 근황 보고를 해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저도 같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귀동냥으로 무슨 과목을 치는지 정도는 알지만 솔직히 제가 그거 칠 것도 아니고 뭐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이나 그 세부 과목의 점수 같은 거는 솔직히 제 알 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묻진 않을 것 같아요. 안 친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냥 힘들겠다. 뭐 너 좋아하는 곱창이나 한번 먹을까?
소주 먹을까? 뭐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르긴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가볼게요. 바로 친구가 약속에 늦었대요. 그랬을 때 반응. 첫 번째, 사과를 해야 마음이 풀림. 두 번째, 이유가 있으면 마음이 풀림. 자,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요즘에 좀 유명한 그 문자인데 누가 늦었어요. 한 3시간을. 근데 답장이 이게 내가 이렇게 보낸 거지. 너 지금 어디야? 이랬는데 3시간 뒤에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죽을 죄를 졌어. 내가 진짜 석고대죄할게. 너무너무 미안해. 진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이렇게 늦고 싶었던 거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늦을 줄 몰랐고 정말 미안해. 너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라고 답장이 왔어요. 이랬을 때. 저요? 전 손절합니다. 그쵸. 근데 다른 분께서는 그걸 보시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미안해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모님이랑 똑같이 봤을 때 진짜 장난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대. 미안하고 석고대질하고 자기가 머리를 박을 거래. 근데 나는 그거를 바라질 않거든요. 그 사과가 너무나도 공허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나게 본인의 마음을 넣은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용서를 전 해주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과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없이 무조건 나 뭐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이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까지 안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이유를 말해줄 정도 사람이면 쿠션으로 미안한데 뭐뭐 때문에 늦을 것 같아 라고 보내주던데요. 그쵸. 근데 그 미안한데에서 그 한데도 싫대요. 미안한데. 미안한데가 왜 나와? 미안해라고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그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 네.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3시간을 무통보로 늦는 경우라면 네. 제가 용납이 가능한 경우는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연락할 경황이 없었다. 뭐 의식을 잃어서 그 정도로 아파서 정말로 못 일어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3시간을 무통보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조금 용서가 되는 거지. 참고로 저 오늘 3시간 안 늦었어요. 만약 그러니까 솔직히 3시간을 늦는 것 자체는 네. 용서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죠. 사실 그 자리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야외라면 겨울이라면 사람은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주위 카페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밥을 먹고 온다든지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나는 내 나름대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해줘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기다리게 만든다? 이게 정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럼 만약에 늦어서 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지 셔머님이 좀 마음이 누그러져요?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을 늦었으면 네, 이미 짜증이 나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1% 정도 그래도 손절하고 싶지만 내가 진짜 한 번 봐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누그러지는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 동안 먹고 노는 걸 다 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싹싹싹 빈다. 일단 당연히 미안하다고는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또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뭐 그 비용을 다 내준다 이것도 싫고 근데 사과가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늦었는데 정말 3시간씩은 늦을 줄 몰랐는데 미안하다. 그럼 앞으로 뭐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늦은 거에 대한 사과, 그 이유를 충분히 대고 거기에 대한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안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샤머님 이거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혹시 사람을 얼마나 기다려본 적 있어요? 최장 시간. 그 기다림이라는 거를 뭐 당일 내에서요? 당일 내에서. 당일에 약속 장소에 갔을 때. 근데 제 지인들은 그렇게 대박적으로 늦는 경우가 별로. 근데 1시간 정도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주거지가 양평이었어요. 아, 양평. 그래서 이게 한번 차를 놓치면 텀이 상당히 크게 벌어진다는 걸 납득할 수 있었고 일단은 그 친구가 이제 약속 장소는 서울인데 네. 이제 사실 그러니까 기차를 타는 것도 솔직히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전에 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못한 시점에 아 미안하지만 내가 기차를 못 타서 다음 기차를 타면 이 시간대는 도착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미안한데 어디 좀 들어가 있어. 아, 그러니까 개선 안까지 다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내가 점심은 사줄게. 그러니까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비용을 낸다. 라고 했었어요. 완벽한 사과 방법이네요. 저는 최장 시간이 7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늘 뭔가를 갖고 다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일단 늦었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어디서요? 그냥 여기 홍대 항바닥에 기다렸어요. 길거리요? 길거리에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충전하고 그냥 제 할 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7시간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구? 애인? 친구. 그래서 딱 연락을 이제 딱 받죠. 보자마자 지금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 했냐면 지금 당장 튀어나와. 근데 대단하시다. 왜냐면 저는 그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서 그날 하루 다 비워놨거든요. 근데 저의 인생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늘 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 비워놨기 때문에 너 오늘 와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랄까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네요. 그쵸.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일단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라고. 아, 2시간을 걸려서 그 친구가 왔어요. 얼굴 보고 한마디 하려고? 네. 근데 문제는 제 성격 자체가 시간이 좀 생기면 또 열이 또 사라지거든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고 그 친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풀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놀고 다시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장 시간 7시간인 것 같고 애인을 기다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애인 하니까. 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약간 용서할 수 있는 방향이긴 했어요. 어떤 건데요? 약간 저보다 제 애인의 퇴근 시간이 늦어서 네. 약속을 하고 만나도 본인이 오겠다고 한 시간보다 늦는 경우가 있었는데 3, 40분 정도? 근데 그건 또 그냥 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서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최고다! 맞다. 생각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퇴근 시간 때문에 애인을 기다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최장 2시간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의외로 친구는 기다려도 애인은 안 기다리거든요. 그냥 그렇게 늦을 바엔 차라리 그냥 집에 가라. 저는 그러거든요. 애인한테 더 가차없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애인이 늦어가지고 미안해하고 막 헐레벌떡 오는 게 더 싫어요, 그냥. 어차피 늦은 거면 그냥 집에 가라 이거죠. 퇴근 시간 끝나고 늦는 거면.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멋이 없네요.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뭐 해?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세요. 1번, 약속이 비어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다. 2번, 주말에 뭐 하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다음 주 주말에 뭐 해? 발화 의도죠? 네. 이제 만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저는 2번. 주말에 뭐 하는지가 궁금한다. 만나고 싶어서 그에게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음 주 주말에 뭐 해? 하고
특별한 일 없는데 하면 그럼 나랑 만날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상대가 일정이 있을 경우 내 의도대로 가지 않아서 그래? 이러고 마는 거죠.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발화자라면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뭐 해는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에 뭐 해? 그럼 뭐 한대? 그러면 그래? 뭐 재밌게 놀아. 이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약속 시간이 비어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가 궁금해 한다면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혹시 이거 할래?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나? 뭐 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안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샤머님이 발화자로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만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다? 네, 굳이 물어볼 정도면 내가 만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 그렇군. 이게 좀 다르긴 하네요. 그 앞으로 샤머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다음 주 주말에 뭐 해라고 물어보는 것은 샤머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군. 네. 네, 알아두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자, 발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갖자.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 1번. 나랑 헤어질 생각이구나. 마음 정리를 혼자 한다. 2번. 실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군. 저는 헤어질 생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왜? 약간 헤어지자라는 거랑 똑같이 우리 시간을 갖자라는 것도 상당한 고민 끝에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실제로 행하기까지 했다? 는 거는 뭐 헤어질 생각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헤어짐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약간의 쿠셔너 같은 느낌인 건가요? 사실 진짜 정말로 네. 완곡한 포장일 뿐이지 나와의 관계에 사실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 헤어지기 직전 네. 어쨌든 나와의 관계에 회의를 갖고 있는 시기. 근데 저는 그런 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위태로웠구나 싶을 것 같고 이 사람이 헤어질 생각이 지금 상당하구나 해서 일단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2번이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군.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조금 감정에 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구나 해서 저는 그냥 생각할 것 같긴 하거든요. 헤어짐이라기보다는 나랑 오히려 반대로 나랑 더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 좀 더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2번이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그것도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다음 질문 또 가볼게요. 물건을 놓고 왔어요. 그 샤머님이 자 그랬을 때 1번 같이 간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2번째 혼자 간다. 그래야 한 명은 쉬니까. 이게 제가 놓고 온 경우라면 네. 저는 혼자 갑니다. 혼자? 그 상대방이 놓고 온 거면? 상대가 사양하지 않으면 같이 가죠. 저는 상대방이 놓고 왔으면 혼자 보내고 내가 놓고 왔어도 혼자 가요. 그 이유는 놓고 온 거는 그 사람, 놓고 온 거는 나니까 한 사람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근데 저도 이거는 동선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요? 네, 일단 제가 놓고 온 경우에는 네. 굳이 저 사람을 수고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갑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이 놓고 온 경우에는 만약 뭐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슬슬 차를 다 마셔가요. 음. 근데 상대방이 놓고 온 게 있어요. 네. 그럼 어차피 자리 이동하는 김에 같이 한번 갔다 오지 뭐.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뭐. 라고 그냥 동선상 이롭다면 같이 가죠. 그러면 차를 막 시켰을 때 놓고 온 걸 깨닫게 된다면? 아, 그건 조금 아깝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아닌가? 저만 그러나요? 저만 또 인류를 잃기 시작하는 건가요? 근데 너무 동선상 먼 거리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도보 5분 이내면 뭐 잠깐 갔다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이 샤머님한테 차를 다 시켰어요. 차가 막 나왔는데 제가 두고 온 게 있대. 그래서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시나요? 몇 분 거리인데요? 한 15분 거리? 그러면 도난당해도 상관없는 물품을 두고 갔다 올 수도 있고. 아, 일단 같이 간다? 근데 뭐 그걸 거절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요. 왜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왔다라 갔다리 하면 30분인데. 거절하기가 좀 그런가? 뭐 굳이 같이 가자는데 난 좀 여기 앉아 있을게 이러기에는 민망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나 여기 짐 지키고 있을게 빨리 갔다 와라 얘기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동선상 저의 입장에서는 동선상 혼자 갔다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가지고 그것도 다르네요. 사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이건 좀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슬픔을 나누면 1번 반이 된다. 2번 2배가 된다. 이것도 저의 경우에는 2배가 된다고 남의 경우에는 반이 된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슬픈 얘기를 굳이 애인이나 친구에게 막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애인이 자기 아프거나 큰일이 있을 때 저에게 말을 안 해주는 것도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인이 응급실에 갔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게 서운했군요. 저는 슬픔을 나누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 안 되고 2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 2배가 되죠. 왜냐면 내가 힘든 게 있을 때 그걸 상대방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니까 내 힘듦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더 옮겨지는 거잖아요. 불씨가 옮기듯이. 근데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뭐 애인 사이에서는 뭐 슬픔을 나누면 뭐 반이 된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전 그게 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반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에게 감정은 분명히 전염이 되죠. 그쵸, 전염이 되죠. 하지만 최근에 느꼈던 거는 저는 그래도 힘든 거는 그래도 좀 상대방한테 공유는 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든 거나 뭔가 아픈 게 있으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내가 힘들고 아픈 거는 내가 해결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굳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일일이 다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고 어차피 사라질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게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여전히 힘든 거나 슬픈 건 나누면 2배가 된다의 입장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공유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그것까지 공유를 안 하면 연인 사이는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이가 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함께 짐질 수 있는 게 이제 가까운 관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네.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슬픈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게 본인은 직접적으로 그걸로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솔직히 정말 큰일이라면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안 해도 그날 내가 기분이 너무 다운이 된다든지 우울한 게 티가 난다든지 아니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티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면 사실은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딥하게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네. 뭐 사실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좀 안 좋다. 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 정도까지는 넌지시 얘기해주면 감정은 전염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좀 다른 생각이 저는 있었지만 뭐 배워갑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해볼게요. 친구가 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은 1번 걱정이 돼서 말을 건다. 2번 왜 우는지 궁금해서 말을 건다. 네, 걱정이 되죠. 저는 2번이에요. 왜 우는지 궁금해요. 왜 우는지를 알아야지 걱정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걱정에 대해서 말을 건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죠? 왜 우는지가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될 정도이면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샤머님 첫 마디가 뭐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저는 친구 뭐 가까운 사이면은 네. 이렇게 좀 안아줄 것 같아요. 첫 마디가 없이 그냥 안아준다? 그냥 토닥토닥. 괜찮아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왜냐면 제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지 않으면은 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네. 괜히 말을 얻느니 그냥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이렇게 펑펑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울어? 이게 첫 마디거든요.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펑펑 울고 있고 제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럼 당황스러워요. 왜 우는 거야? 이게 저의 첫 마디거든요. 근데 만약 그 이유가 루나님이 생각하기에 네. 저렇게 펑펑 울 정도는 아니라면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떻게 하나요?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이유는 물어봤으니까 감정의 동요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원하는 거를 정보를 얻었으니 원하는 행동을 한번 해준다. 네, 저는 인풋이 꽤 강해서 네, 인아웃이 꽤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들어왔잖아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질문 맞죠, 요즘? 네. 네. 준비되셨죠? 네. 길가에 커다란 인형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은 1번. 저 커다란 인형 어떤 커플이 헤어진 걸까? 2번. 저거 대형 쓰레기라서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네, 대형 쓰레기라 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반대요. 저는 1번이요. 어떻게 저 큰 인형 어떤 커플이 또 뽀개진 걸까? 네, 왜냐하면 커다란 인형이라는 단서만으로는 커플인지를 도출할 수 없고 네. 하지만 커다란 인형은 대형 쓰레기인 것이 맞기 때문에 네. 길거리에 딱지 없이 버려져 있다면 안 네. 됩니다. 저는 반대로 커다란 인형을 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고 그것을 아이한테 사줄 정도로 큰 인형을 사주지 않아요. 일단. 왜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인형은 압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형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성인만한 그런 큰 인형이 있다면 이것은 높은 확률로 커플이 누군가한테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커플이 헤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버린 것이다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이가 아니고 어린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커플이 또 빠개진 걸까로 치환이 됩니다. 어쨌든 대형 쓰레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딱 보면 또 어떤 커플이 또 빠개진 거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저거 대형 쓰레기라서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인형만이라는 단서로는 커플을 잘 연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인형 그리고 좀 사이즈가 있는 인형 선물은 차라리 한 8에서 10세 정도의 아이에게 선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부모님이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좀 다르긴 하네요. 저는 부모님이 인형을 사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애인한테 큰 인형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아, 여기까지 하죠. 어쨌든, 네. 재밌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네,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샤머님? 저를 계속 희한한 사람 보듯이 계속 쳐다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약간 괜찮은 듯한 답변을 하면 약간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시고 그러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랑 루나님이랑 사실 MBTI가 하나 빼고 같아요. 그쵸, 하나 빼고 같아요. 하나 빼고 같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달라서 놀랍습니다. 얼마나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런 질문에도 그냥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선택지보다 네. 정말 애인 정도 정말 절친 않은 이상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근데 네. 비슷해요. 저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이거거든요. 네, 저도요. 그거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선택지를 좀 네. 선택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은 엇갈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에 본질적인 거는 비슷해요. 저희는.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우리가 상정하는 상황이 애인이나 정말 친밀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울해서 빵 샀다고 하니까 무슨 일 있어 물어보고 자기야 나 아파 하니까 괜찮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본연의 저라면 빵 샀어라고 물어본다면 빵을 왜 샀는데? 가 저희 본연의 모습인데 이제 샤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친밀한 관계라든가 애인이라면 좀 더 사회적으로 배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게 얼핏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정에 공감을 하고 팩폭을 하는 것과 팩폭을 하고 감정에 동요를 하는 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커가면서 배웠거든요. 저는 후자였거든요. 팩폭을 하고 감정의 그런 동화를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친밀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혼종이 되어버렸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볼게요. (11월) 5주차의 특별 드라마 어느 날의 손님. 연락 왔다. 세라님,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이번 감기 너무 독한 거 있죠? 도현님, 감기 걸리셨어요? 걱정되네요. 네, 그래서 요즘 연락이 뜸했어요. 세라님이 방을 안 나가서 다행이에요. 에이, 그런 걸로 매정하게 그랬으면 제가 도현님한테 쪽지 안 보냈죠. 왜요? 도현님 맨날 바쁘시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농담이에요. 사실 저도 감기 걸렸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상사한테 이유 없이 혼났어요. 점심으로 먹은 김밥이 맛있어서 살짝 기분이 풀어지긴 했어요. 오늘 오는 길에 되게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언제나 소소하고 큰 정보도 없는 대화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만큼 도현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말하자면 도현님이 내 일상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설명할 수 없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이 강해졌다. 근데 도현님,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바쁘세요? 마음이 어떤 종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용기를 낼 만큼은 감정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저요? 저
입까지만 온 쪽지가 괜히 불안했다. 만나자는 제안을 위한 말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어떡하지? 괜시리 말을 주워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은 조급해졌고 그럼에도 이미 뱉은 말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더 우스웠다. 저 세라님하고 노느라 바쁠걸요? 아, 뭐예요. 눈치가 빠른 건지 타이밍이 좋은 건지 그래도 내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아 고맙네. 진짜요? 저랑 노느라 바쁠 예정이에요? 그럼요. 저 요즘 맨날 틈만 나면 세라님하고 대화하겠다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도현님. 네, 세라님. 저랑 만나서 놀면 어때요? 아, 보내버렸다. 어떡하지?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말요? 네, 저도 세라님이랑 만나고 싶고 말이 좀 그런가? 근데 진짜 보고 싶긴 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직접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세라님 편하신 대로 제가 갈게요. 아, 그러면 저는 진짜 만나는구나. 정말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마 정말 만나는 날까지 실감이 나지 않겠지? 약간 붕 뜬 기분이 들 정도였다. 실제로 만나서 날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작은 걱정만 조금 들 뿐 다른 생각은 크지 않았다. 아, 진짜 만나는구나. 원래부터 조심스러운 제안을 받는 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그걸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다는 건 더 기쁜 일이었다. 사실 세라님을 만난다는 일 자체가 내게는 기쁜 일이었고 그래서 들뜨는 마음을 억누르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면 도현님, 제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저 세라님 번호 딴 거예요? 아,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표정도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이렇진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기대. 쪽지로 온 번호에 메시지를 보내뒀다. 세라님, 저 도연이에요. 그러면 저 이 번호로 전화 걸어도 돼요? 안 돼요. 왜요? 괜히 세라님이 주눅든 표정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진 것 같다고 하면 제가 좀 이상한 걸까요? 만나기 전까지 목소리도 안 들려주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보려고요. 아,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있을 수도 있죠 뭐. 너무해요. 매일이 비슷하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짜맞춘 듯 맞물려 돌아가던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균열. 아니, 사실 균열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미안할 정도로 화사한 감정이었다. 어느새인가 나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도현님과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주말이면 괜시리 마음이 들떴다. 마치 오늘처럼. 답장 왔나? 세라님, 저 오늘 프로필 사진 찍었는데 엄청 잘 나왔어요. 도현님 신난 기분 여기까지 느껴져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잠시만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왔다. 귀여워. 세상에,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아, 맞다. 답장해야지. 어떡해요. 너무 귀여워요. 아, 정말요? 친구들이 잘 찍어줘서 그래요. 제 친구들 다 길쭉한데 저만 쪼꼬매서. 에이, 도현님이 포즈를 잘 취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필 사진은 예쁘게 찍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얼굴각도 흔들리면 안 되고 눈도 떠야 되고 입꼬리도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긴장해서 바르르 떨리기도 하고요. 그건 맞아요. 저도 예전에 프로필 사진 찍었을 때 자세는 그대로인데 고개만 움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사진 찍히는 게 싫어서 잘 안 찍다 보니 익숙하지 않나 봐요. 언제 제가 사진 찍으러 가도 될까요?
저는 너무 좋죠. 언젠가 찍으러 오고 싶다는 말이 나를 만나러 오고 싶다는 말처럼 들리는 건 맥락상 당연한 이해일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들리는 걸까? 어느 쪽일지 고민을 하다 고민을 관두었다. 어느 쪽이면 뭐 어때요? 내가 만나보고 싶은 건 바뀌는 게 아닌데. 근데 저 이 사진 가져도 돼요? 잘 나온 사진 아닌데. 그래도 제가 드린 거니까 못 가지실 이유는 없죠. 고마워요. 나중에 만날 때 덜 어색할 것 같아요. 사진 진짜 잘 나온 거니까 나중에 만났을 때 실망하시면 안 돼요. 도망치지 마요. 진짜 약속. 자꾸 만난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듣는 것일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질문, 고민. 정확히는 커져만 가는 만나고 싶다는 나의 마음.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씨가 불안하네. 토요일에도 흐리면 안 될 텐데. 그 말에 배뜨려다 최소한의 불안감으로 삼켰다. 작은 진동이 주머니에서 울려 핸드폰 화면을 봤다. 얼른 토요일이 되어서 세라님 만나고 싶어요. 꼭 희한하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날은 비가 왔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전혜인은 자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라고. 자신은 집착한 적이 없고 내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한심하게도 나는 그 저주에 묶여 도현님이 날 만나고 변하는 것이 두려워져 버렸다. 정말 어마무시한 저주네. 비가 쏟아졌다. 이 코너를 돌면 도현님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가 나왔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가 먼저일까?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일까?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라면 나는 왜 이 전화를 걸고 있는 걸까? 여보세요? 세라님 저... 죄송해요 도현님. 네? 세라님 무슨 일이에요? 저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죄송해요. 세라님. 그럼 이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도현님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아마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까지 고려하기에는 내게는 여유가 없었다. 나는 미래의 그를 잃지 않는 것을 급급하며 현재의 그를 내쳤다. 비가 많이 오네. 감기 걸리시면 안 될 텐데. 나는 또 가짜는 걱정을 하며 새로운 사람을 내치는 건가? 그때 핸드폰 진동이 다시 울렸다. 여보세요? 세라님, 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꼭 오세요. 네? 저기 연락이 끊겼다. 어떡하면 좋지? 네, 여보세요? 도현님,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감정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 뵈어도 될까요? 비가 올 때쯤엔 몸이 안 좋아진다고 들은 터라서 좀 걱정이 됐어요. 다음에 만나요. 오늘 집 가서 푹 쉬시고요. 네, 늦은 시간인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차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집 가서 곧 연락드릴게요. 그 이후로도 도현님은 나에게 평소와 같이 연락을 해줬다. 변함없는 모습에 내 마음도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세라님,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아까 퇴근하면서 엄청 예쁜 야경사진 찍었거든요. 보내드릴까요? 정말요? 보내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도현님 메시지 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히히, 저도요. 왜 이토록 편안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내게 죄책감을 주는 걸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저는 쉬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현님, 제가 예전에 5년 넘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헤어진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자꾸 저를 올가매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그래서 관계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도현님이 싫은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도현님하고 같이 있는 건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저는 도현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랬다가 이 행복이 더 커지면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도현님 저는 어떡하죠?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손가락 끝에서 맴돌았다. 오늘 도현님이랑 연락하고 싶어서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잃고 싶지 않아서 뻔뻔한 척 불안감을 숨긴 진심만을 전달했다. 네, 저도요. 세라님, 이젠 괜찮아지셨나 보네요. 세라라는 사람에게 첫 답장을 보낸 이후에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메시지 교환했다. 하루의 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던 거지만 며칠 지나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 우리는 말이 잘 통했고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선뜻 반말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아 서로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저번에 만남이 무산됐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급하게 만나려고 한 것도 있어서 그녀의 불안감도 조금은 이해가 갔다. 도현님 오늘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일찍 답장이 됐네요. 퇴근하셨어요? 도현님의 칼답이라니. 도현님이야말로 퇴근하셨나 보네요. 아, 저 지금 막 집에 왔어요. 타이밍이 진짜 좋네요. 야근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퇴근한 척했다. 사실 나는 은근히 세라님과의 대화 시간을 기다렸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날 때면 세라님의 안부가 궁금해지곤 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혹시라도 세라님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서 나는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매번 너무 늦게 와서 얘기 많이 못했잖아요. 요즘 바쁘니까 핸드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부장님과 멀리 있어서 몰래 핸드폰 볼 수 있어요. 와, 좋겠다. 혹시 파티션도 있어요? 네, 좀 좁긴 하지만 각 자리마다 파티션 설치해놨어요. 진짜 부럽다. 그런 회사가 있다니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저희는 다 뚫려 있어서 완전 오픈 스페이스거든요. 아, 부러움을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에이, 죄송해 하실 것까지야. 괜찮아요. 그럼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세라님은요? 저는 아직 집에 가는 버스 아니에요. 이제 퇴근하자마자 어플 킨 거라서. 아, 진짜요? 퇴근을 하자마자 세라님이 로그인을 했다는 말에 슬그머니 기분이 좋아졌다.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자 들뜨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세라님도 나와의 대화가 즐거운 걸까? 네, 도현님은 퇴근했나 싶어서 들어와 봤어요. 아, 진짜예요? 그럼 진짜죠. 저는 점심시간에도 도현님 생각나서 메시지 보내볼까 했었는데요. 순간 손가락이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라님도 나를 생각한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기뻤다. 웃음이 날 것 같았다. 진짜예요? 아, 너무 놀라워요. 왜 놀라요? 저는 도현님 생각 좀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좋아서요. 정말 기뻐요. 뭐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네, 알았어요. 아, 요즘 자격증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숙제 있는데 오늘은 진짜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어서요. 아, 그러게요. 저도 그냥 다 끝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도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배우고 싶어요. 도현님이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아, 저는 일단 사람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광고하는 게 꿈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진짜요? 좋은 컨텐츠로 광고한다는 거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세라님이 나보고 멋있다고 하네. 세라님 칭찬해주신 것 그 자체로 좋았지만 그가 내 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기뻤다. 세라님과 나는 서로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두어 시간쯤 이야기를 했을까?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곧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목소리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세라와 즐겁게 대화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이었는데도 나는 쑥스러워서 세라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음날 눈 떴을 때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다. 목소리를 잊은 것은 아쉬웠지만 그녀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 기뻤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도현님,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 주말에 만날래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Up my game. 네, 11월 5주차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끝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에이, 벌써 언니들을 보낼 시간이라 루아는 너무 슬퍼요. 하지만 12월에도 언니를 볼 수 있다는 점, 우린 또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밤도 푹 자고 감기 조심해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Talk a lo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Check it out, huh?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Yo, they say some talk a lot.